저희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뒤측에 보시면은 저희가 간단한 다과 준비하였는데요. 보시면서 드셔도 괜찮고 이따가 휴식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신 대로 마음껏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다과랑 같이 저희 성과 공유 및 포럼 행사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센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최명옥 장학관님, 네. 충청북도 교육청 김민정 장학사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지원팀 안유민 팀장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지원팀 정지영 주임님, 대한무용협회 충청북도 지회 오진숙 회장님, 네, 청주무용협회 성민주 회장님, 네. 오늘 성과 공유 및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포함해서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충북지역 성과 공유 및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 및 포럼은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1부는 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과 보고 진행을 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토갑예술교육 사례 발표를 진행합니다. 22년 기획사업을 진행해주신 이단비 대표님, 김민영 대표님과 기획사업을 모니터링해주신 김보라 대표님 세 분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2부는 홍혜전 센터장님의 진행으로 저희 22년 기획사업인 메타버스 통합예술교육 사례를 통한 충북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적용 방안에 대해서 10분의 토론자분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홍혜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장 홍혜전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시죠? 네, 항상 언제까지 우리가 위드 코로나의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첫 얘기도 위드 코로나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학교 현장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 충북의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학교 예술강사 선생님들과 또 운영학교 선생님, 그리고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분들, 마지막으로 저희의 자문위원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2022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막바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는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술 강사와 또 교사를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체험을 실천하고자 미적 감각 일깨우기 아트벨 시리즈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 노력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술 강사와 교사 그리고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성 한 스푼과 또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성을 탐구하고자 시시각각 독서 모임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충북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다양성 및 폭을 확대하고자 초등, 중등 교급을 대상으로 아트 앤 에듀테크를 적용을 해서 기획사업인 메타교실 예술과 춤추다 그리고 춤추는 예술극장을
진행함으로써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통합예술교육과 또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천에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성과 공유회 및 포럼을 통해서 우리 충북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열심히 준비한 저희 센터 팀원들과 함께 기획사업을 담당해 주신 이담비 김민영 대표님 그리고 김보라 안무관님 마지막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실 토론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끝으로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에 아낌없는 관심과 또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올해의 결과를 밑거름 삼아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서원대학교 총장님의 축사 말씀을 김영미 부총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교학부총장 김영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하고 이제 홍혜정 교수님이 가서 발표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진짜 불안하고 문제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4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천사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했던 만큼 학교 본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총장님이 원래 오셔서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무 관계로 인해서 제가 그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학교 현장에서 예술교육을 책임지며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및 포럼을 저희 서원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년의 사업 성과와 향후 학교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주실 발제자 여러분과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멀리 서울에서 내려온 학교 예술강사 학교 지원 사업을 위해서 진흥원 관계자분들과 또 충북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올 한 해 총 6개의 예술강사 역량 강화와 충북지역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아트앤테크를 선도하는 메타버스 기반 통합예술교육인 기획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충북지역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원대학교는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충북지역의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가 서원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도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자 충북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교육센터가 보다 더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성과 공유회 및 포럼에 관심 가져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2022년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성과를 충북 지역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목차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운영 성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충북지역 운영학교 성과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442개 교에서 69,998시수 운영되었으며 추가 시수 운영 100시수를 포함하여 12월에는 6,433시수 운영 예정입니다. 22년도에 총 76,431시수 운영 완료 예정입니다. 22년에는 충북 내 전체 학교 493개 중에 342개 교가 지원받아서 약 69%의 학교가 이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분야 교급별 운영학교 성과입니다. 초등학교 420개 교 6170시수, 중학교 74개 교 1386시수, 고등학교 29개 교 2786시수, 특수학교 34개 교 2901시수, 각종학교 2개교 188시수로 완료 예정입니다. 충북지역은 표에 보시는 순서대로 국악, 무용, 연극, 만화 애니, 공예, 디자인, 사진, 영화 분야 순으로 학교 현장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지역 예술 강사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충북지역 신규 예술 강사 9명이 선발되었고요. 충북지역 219명, 타지역 76명, 총 295명의 예술 강사가 충북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분야별 예술 강사 활동 성과로 충북지역 219명의 예술 강사가 69,958시수, 타지역 예술 강사 76명이 6,473시수로 295명의 예술 강사가 76,431시수 진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했던 역량 강화 연수 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역량 강화 연수는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16회차 진행되었는데요. 6가지의 연수는 참여자 10명에서 15명의 예술 강사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도 있는 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할 연수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적 감각 일깨우기 아트벨 시즌 1에서 4까지 4가지 연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벨 연수 시즌 1 사건이 필요에는 본다, 듣는다, 움직인다와 같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지도서 글자 속 의미와 계획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술교육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내용으로 유구리 최 실장으로 활동 중이신 최선영 선생님과 이려진 선생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해당 연수는 총 3회차 15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충북 예술 강사 및 교사 9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색다른 방식으로 나에 대해 알아가며 예술 감각을 일깨우는 새로운 형태의 연수였고 쉼과 비움을 가져보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연수였다라는 참여 후기가 있었습니다. 아트벨 연수 시즌2 숨처럼 예술이 필요한 시간은 교육 연극과 통합 예술 활동으로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 미적 체험을 통한 몰입의 힘 키우기라는 내용으로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에 재직 중이신 구민정 교수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해당 연수는 2회차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충북 예술 강사 및 교사 13분이 연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극 분야를 통한 예술적 경험으로 몰입하는 시간이 되고 지친 일상에 휴식을 주는 예술 충전이었다는 참여 후기가 있었습니다. 아트벨 연수 시즌3 노는 곳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예술가의 놀이 창작물을 경험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 예술적 요소에 대해 탐구해보기라는 내용으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창작 교육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신 띠리리 제작소에서 진행해 주셨는데요. 해당 연수는 1회차 총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충북 예술 강사 및 교사 11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 후기로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 창의적인 수업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유익한 연수라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트벨 연수 마지막 4번째 스몰 토크 앤 아트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경험이나 이야기, 별뜻 없이 그리거나 만드는 사소한 것들,
그리고 작은 행위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예술과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라는 내용으로 예술 작업을 매개로 사람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예술 장돌뱅이 팀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해당 연수는 2회차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충북 예술 강사 및 교사 11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 후기로는 예술을 매개로 힐링과 공감을 전해주는 연수여서 자신을 치유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힐링하며 예술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의 시간이라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아트벨 미적 감각 일깨우기라는 큰 주제로 진행되었던 4가지 연수고요. 다음으로는 힐링과 독서 토론을 주제로 진행했던 감성 한 스푼 시시각각 연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한 스푼 맛있는 대화 한상 레시피는 예술 교육과 예술을 매개로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체험형 워크숍으로 다이얼 팩토리의 대표이자 커뮤니티 디자이너이신 이병성 대표님과 주 학교 내 실장 장민희 선생님이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해당 연수는 2회차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충북 예술 강사 및 교사 8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는 대화 기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교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연수라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시각 시시각각 독서 모임은 독서 활동을 연결고리 삼아 각자의 위치에서 느끼고 있는 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충북 예술 교육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저희 센터장님이신 홍혜전 센터장님이 직접 운영해 주신 연수인데요. 해당 연수는 6회차 총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충북 예술 강사 및 교사, 운영기관 실무자 포함하여 총 12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후기로는 하나의 주제를 연수생 각자가 서 있는 다양한 현장과 연계하여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 실현성에 대한 적용 가치가 높았다라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네, 앞에 진행된 총 6가지의 연수를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묶어보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1년 동안 진행한 연수가 이렇게 쭉 지나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자주 이제 연수에 참여해 주셨던 예승환 선생님들도 계신데 내년에는 저희가 더 또 멋지고 좋은 도움되는 연수로 네, 계획을 하였으니까요. 또 그 부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된 통합예술교육 기획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획사업은 기획사업 1 메타교실 예술과 춤추다, 메타교실 2 움직임 예술극장이란 이름으로 초등,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프랜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사업 1 메타교실 예술과 춤추다는 학교 현장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미래교육의 방안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예술교육의 영역과 가치를 확장하고 장르 분과주의를 넘어서는 창의적 융합 예술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무용과 음악, 미술 분야를 통합한 통합예술교육이었는데요. 아트컴퍼니 무사히에서 진행해 주셨고 7월에서 10월 동안 총 10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은 11월부터 12월까지 하였습니다. 광해원 중학교와 옥천여자 중학교에서 총 29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실제 진행되었던 사진 보시겠습니다. 핸드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접속하고 그 안에서 댓글이나 이모티콘 등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한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발레로 독립을 하게 돼요. 그 발레를 만든 사람이 이제 루이 14세인 거죠. 마른 것만 이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에요. 디아길레프 이분이 또 기획자로도 그렇고 니진스키를 거의 이제 스타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미국에 건너가서 신고전주의를 확립하게 되고 미국 발레를 이끈 사람이 돼요. 볼레로가 보면은 악기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마지막에 폭발하고 약간 작은 움직임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폭발하거든요. 이분들이 한 운동을 플럭서스 60년, 70년 초반에 일어났던 전위예술 운동이에요. 네, 저희가 기획사업 1과 관련해서 자세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과 정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은 진행을 직접 해주셨던 이단비 대표님께서 포럼 순서에서 발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사업 2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사업 2 메타교실 움직임 예술극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상세계 공간인 메타버스와 공연 예술의 접목을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다양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예술교육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무용과 음악을 결합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공연 예술 교육으로 아르테 사피엔스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7월에서 9월 동안 총 10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10월에서 12월 동안 총 5개의 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서촌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에서 참여해 주셔서 총 48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역시 진행된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사업 1과 같이 핸드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활발하게 댓글창 활용이 되고 또 마지막에 근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요소가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진행됐던 하이라이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사업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과 정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김민영 대표님께서 포럼 순서에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네트워킹 및 홍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 운영기관에서는 3개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연 2회 진행하였는데요. 네, 첫 번째로 예술 강사 실무위원회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분야 대표 예술 강사 선생님과 운영기관 관계자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예술교육협의회는 5개의 충북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운영기관 관계자 총 7인이 활동하였습니다. 이 예술강사 실무위원회와 충북예술교육협의회는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로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예술강사 선생님과 운영학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연수 및 기획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혁신자문위원회인데요. 혁신자문위원회는 충북 지역 문화, 예술, 교육기관 및 운영기관 관계자 총 7명이 활동하였고요. 역시 연 2회 회의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혁신자문위원회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통해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운영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충북 운영기관 홍보 및 아카이빙 내역인데요. 저희 충북 운영기관에서는 센터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고 사진, 영상 등을 아카이빙하고 있으며 또한 카드뉴스나 뉴스레터를 통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 강사 및 운영학교, 관계기관 대상으로 공지사항 및 홍보 안내 문자 발송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회나 연수, 성과 공유회 및 포럼, 기획사업 등의 결과자료집을 제작하여 사업 운영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 이해를 돕는 홍보 자료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023년 충북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통합예술교육과 특수분야 예술교육을 교육 이념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기획사업과 역량강화 연수를 분리하지 않고 연계해서 진행하면서 기획사업에서 개발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충북지역 전체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21년도부터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통합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는 루프스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예술교육을 기획사업으로 진행하고 22년도에는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획사업 운영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예술과 환경과학을 접목하여 생태예술교육을 추진합니다. 22년도 일반 학급에서 진행됐던 메타버스 예술교육을 23년도에는 특수학급에서도 진행하도록 계획하면서 특수분야 예술교육에도 과학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술강사 및 교사 대상 역량 강화는 총 7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충북교육청과 함께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담당 교사의 원활한 협의와 양질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 실행을 위해서 협력수업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충북형 협력수업 연구모임 위글위글이라는 연구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모임에서 개발된 모델을 공유하면서 협력수업의 방안과 선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예술강사 선생님과 담당교사 선생님 대상으로 따로 또같이라는 연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23년 사업 설명회와 더불어서 교사 대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목고지, 예술강사 대상으로는 학습 지도안 컨설팅, 슬기로운 예강생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분야 학교 예술 수업 공유를 통해 통합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실행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 강사 간 교수법 공유 워크숍 미덥 체인지업 연수 진행하고요. 또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진행된 기획사업이 생태환경 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니까 또 연수에 있어서도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 학교 예술교육과 접목된 부분을 역량 강화하실 수 있도록 지구방위대 연수 진행하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육공학적 접근으로 학교 예술교육의 폭 확장 및 충북지역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메타몽 연수까지 총 1개의 연구 모임과 6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내년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 예정입니다. 예술 강사 및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생태 환경을 주제로 기획사업 3가지를 진행하는데요. 중등교급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하는 학생이 전 과정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메이커 생태 환경 예술교육 프로그램 메타몽, 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내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움직임 중점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그린 퍼포먼스, 그리고 저희가 여기 표현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내 예술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자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구환경보호를 주제로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그리고 공예, 만화애니, 디자인, 사진, 영화 분야에 있는 예술강사 선생님과 협력하여 지역 연계형 생태환경 예술교육 실현하는 무심한 수달전까지 저희가 2023년에 기획사업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진행되는 역량 강화 연수와 기획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2023년에도 충북 지역의 예술교육 활성화와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충북 지역 성과 보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진행된 기획사업과 관련하여 3분의 발표자분이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획사업 1 예술과 춤추다를 진행해 주신 아트컴퍼니 무사히의 이단비 대표님이 눈에서 안목으로 플랫폼이 가져온 확장의 세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컴퍼니 무사히의 이단비라고 합니다. 제목을 좀 거창하게 뽑았는데 눈에서 안목으로, 안에서 안목으로죠. 결국은 제가 사실 방송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올해 초까지 하고 지금은 공연 대본하고 연출 이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일들이 좀 많아져서 뭐 저서 쓰는 거랑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아져서 방송을 살짝 쉬면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도대체 방송 그렇게 오래 하던 친구가 왜 갑자기 뭐 예술계에 가서 뭐 저런 걸 하나.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발레 전공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 때문에 이제 발레를 이제 실리로 처음 접하고 많이 보게 되고 그때 예술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뭔가 배우고 현장에서 하면서 예술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미용실에 갔더니 그 미용사분이 이제 머리 이렇게 하시면서 그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를 봤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뜬금없잖아요. 쓸데없는 얘기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안 봤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그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본인이 어떤 걸 봤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자기 삶이 해피해진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저한테 되게 파장이 컸어요. 제가 무용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제가 너무 기뻤던 거를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주변에 친한 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야 거기 진짜 맛있어 맛집이야 데려가잖아요. 똑같은 감정으로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런 학생들한테 야 이거 진짜 재밌어 한번 해봐 한번 경험해봐 이 감정이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고 네. 메타교실 예술과 춤추다는 말 그대로 춤의 역사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음악이나 미술이나 인문학을 통합하는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사실 초등학교 때 악기를 경험하고 중학교 때 발레를 경험하면서 음악과 무용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 뒤에 지금은 미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문가라기보다는 애호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지점이 굉장히 미묘하게 맞는 걸 많이 느꼈고 그 안에서 인생의 많은 뭐 해답과 저의 문제에 대한 고민, 어떨 땐 위로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교육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음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강의들이 진행돼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에는 풍월당 같은 경우 풍월당 아카데미,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식이죠. 바그너 오페라, 말러 교향곡, 뭐 오페라 돈지오바니, 뭐 오페라 코츠반토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진행이 되는데 음악이 미술이나 춤하고 연결되는 수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항상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걸로 진행할 때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몇 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뭐 춤으로 듣는 클래식 아니 뭐 춤으로 여행하다 해서 여행하고 춤 공연을 합친 거죠. 이런 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통합교육이 아이들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인문학적인 접근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에 써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눈에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지면 안목이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반려예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런 채팅창에서 보낸 반응 중에 가장 기뻤던 게 첫 번째, 이거 화장실에서 들었던 음악이다. 저 그게 엄청 기뻤어요. 바로크 음악을 틀어줬거든요. 바로크 댄스 때. 제가 원하는 반응이었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고 뭐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안목이 없었을 때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이제 바로크 음악과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 화장실에 나 들었던 음악인데 이 친구는 그 다음부터는 바로크 음악이 나오면 야 이거 바로크 음악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원했던 반응이기도 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효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 노잼과 와 재밌당 이거는 그 신고전주의 발레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고전주의 발레는 줄거리가 하나도 없이 음악에 맞춰서 심지어 음악적 그 해석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움직임으로 그냥 표현한 건데 저도 재미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딱 나가니까 어떤 애가 야 뭐야 노잼. 근데 저는 그 반응도 너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다른 애가 와 재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같은 나이에 똑같은 상황에서 본 사람도 극명하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예술이 갖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이 나왔을 때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물론 아름다워요, 감미로워요, 이게 예술이지 이런 반응들도 당연히 행복했어요. 이건 고전 발레 나왔을 때 얘기였는데 아이들이 발레를 보고 예술이다, 이게 예술이구나, 너무 아름답다. 왜냐면 발레를 이 친구는 처음 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행복해졌습니다. 베스트 3로 뽑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사실은 뭐 메타버스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유저죠, 유저. 그런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메타버스 얘기는 들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메타와 버스, 뭐 유니버스의 합성어래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이 프렌드를 들어와서 접속해봤어요. 막 이모지 엄청 누르고 뭘 막 하고 움직여. 이게 메타버스인가?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사실 네이버도 그렇고 그 이프렌드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요번 달 올해 초 작년 이때 인터뷰를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 때문에 촬영을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들 많이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비밀 채팅방 그리고 전문가들 모이는 그런 채팅방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야 저의 수업 뒷 얘기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메타버스 4가지 유행은 이게 공식적인 ASF에서 나온 이 4가지를 공식적인 그 메타버스 유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좀 더 확장되고 있지만 VR, AR, 거울세계, 라이브 로깅. 근데 생각해보면 라이브 로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페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미 메타버스인 거예요. 그리고 거울세계 미런 트윈이죠. 뭐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배달 앱으로만 음식 시켜 드시잖아요. 그게 이미 메타버스인 거고 그 내가 있던 세계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 이게 보여지는 것들. 제 생각엔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약간 거의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난 메타버스 몰라 그러지만 사실은 메타버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메타버스 쪽에서 지금 국내에서 가장 권위자로 꼽히는 분은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의 김상균 교수님인데 그분은 지금 엄청 바빠요. 거의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메일링으로 해서 그분이
뭐 그때 된다 안 된다 답이 있어야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상과 현실이 아니다. 디지털 현실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자 제가 방송국에서 거의 인생을 방송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이게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찍은 저희 방송 녹화할 때 찍은 건데 부조정실이라고 이렇게 스튜디오 앞쪽에서 기술팀이 하는 곳이에요. 부조정실이 있는데 그 앞에는 스튜디오죠.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부조정실과 이런 거 안에서 메타버스의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져요. 메타버스 내에서.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스튜디오 저희도 이거 녹화할 때 제가 또 찍은 건데 몰래 가서 일은 안 하고 이런 사진을 예전에는 저도 하도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진 한 장도 안 찍었는데 나중에 뭐 글 쓰고 뭐 할 때 보니까 사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 녹화할 때 가서 몰래 찍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제가 그 책자에 있는 거는 또 조금 다른 사진을 거기 아마 맨인블랙 사진 그건 제 후배한테 찍어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시켜서 받은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녹화 현장인데 이것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네, 이렇게 미러링이 되는 거죠. 뉴스룸에 제가 여기도 앉아봤다, 저 카메라 앞에도 앉아봤다 하는데 저쪽에도 보면 스튜디오 오른쪽 끝에 있죠. 이렇게 보통 있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뭐 여의도 예전에 SBS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암으로 옮겨서 건물이 커졌지만 여의도에 있을 때 건물이 작다 보니까 8시 뉴스를 1층 로비에서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8시가 되기 전에 퇴근하거나 8시가 되면 로비를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방송국 건물들이 큰 이유는 그 안에 이렇게 스튜디오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KBS도 별관이 스튜디오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녹화를 하러 가면 뭐 개그맨들이 연습하면서 녹화하려고 연습하고 있고 복도에 그 사극 하시는 분들이 사극 분장하고선 스튜디오 녹화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항상 마주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렇게 메타버스가 그 제페토에서는 월드라고 부르고 이프랜드 우리 요번에 한 거는 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사실은 가상과 실제가 똑같이 트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이 브랜드를 이거를 내놓으면서 기자간담회 자체를 이 브랜드 내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 제가 생각이 나는데 아바타로 들어오래. 나 아바타 없는데 어떻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는 좀 생소했지만 지금은 이제 기자간담회, 컨퍼런스, 강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됐죠. 그리고 특히 또 아이돌들도 대부분 이미 이 브랜드 안에서도 자기들의 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아이돌,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이 자기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아바타 항상 세워놓은 게 그 방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바타를 가서 걔 옆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가상의 방들이 있고, 뭐 우리 잘 아는 BTS 같은 경우도 게임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네 뮤직비디오를 처음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교들을 특히 뭐 순천향대학교가 입학식으로 유명한데 순천향대학교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캠퍼스를 그대로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해서 옮기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여기 센터장님도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이 브랜드가 아니라 그 본인들만의 서원대학교 반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업을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거를 만드는 랜드를 만드는 시간과 기술과 돈과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 이 브랜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고 결국은 기업이나 기관이나 학교한테 지금 보통 뭘 한다고 홈페이지 만드는 건 기본이잖아요. 아마 메타버스 랜드를 만드는 게 기본 옵션, 기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홈페이지나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은 아까도 제가 그 방송국 만들어진 랜드에 제 맘대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아무것도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막 들어가서 제가 그 사진 찍느라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참여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그걸 남들 빌려가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대관 지금은 우리가 공짜로 쓰지만 이 사업이 커지면 나중에는 랜드를 빌려주는 게 대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 계속 공짜가 될 수도 있죠. 유튜브처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랜드를 실제하고 가상하고 연결한 가장 제가 볼 때 좋은 예시는 별마당 도서관인 것 같아요. 별마당 도서관은 지금 보시면 저 가운데 쪽에 저 자리가 여기서 강연이 보통 많이 벌어져요. 수요일날 수요 컬처 클럽이라는 강연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유튜브 보통은 요즘 강연하거나 하면 유튜브 링크로 해가지고 중계를 하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녹화를 올리고 그러질 않고 그대로 메타버스로 중계를 해요. 이 사람들. 왜냐면 자기네 랜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죠. 똑같나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죠. 저 이거 자주 듣는데 수요 컬처 클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에서 그대로도 하고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따로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못 들어가면 나중에 녹화 영상을 따로 들어가서 그 강연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성이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뭐 이모지나 이모티콘, 또 군무도 같이 추고 막 놀이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업들은 어른들이 들어오고 이분들은 강연을 듣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지를 눌러보고 이런 건 1차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들은 거의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메타버스가 굉장히 어떤 분들은 이모지를 누르고 이모티콘을 누르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만 메타버스인가 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안에도 이미 콘텐츠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접근 방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나 웹 콘텐츠랑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뭐 교양 다큐적인 거, 뭐 뉴스, 강연 이런 정보나 지식 전달하는 것뿐이 아니라 예능, 놀이적인 요소가 강한 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모지 많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드라마나 연극까지 지금 메타버스에서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생중계, 라이브죠. 유튜브로 치면 라이브 중계하고 그다음에 녹화해서 트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아까처럼 강연 같은 거 제가 예를 들면 지난달에 그 성균관대에 지금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컬처 앤 아트 테크놀로지 융합이라는 또 새로운 과가 신설이 돼서 거기 이제 정지윤 박사님이라는 박사님이 2회에 걸쳐서 일요일날 저녁에 강연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AI와 가상인간 그게 문화 콘텐츠랑 어떻게 연결되냐. 그 강연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강연을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내용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모지를 누르고 같이 노는 거 관심이 일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자세로 아바타인데 그냥 정자세 지금 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강연을 듣는 거죠. 그렇지만 쇼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때는 놀이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최근에 생긴 메타버스 예능 중에 저도 되게 다양한 것들 한번 들어가서 보는데 그려는 드릴게라는 또 예능쇼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요거 미술 전공한 두 분이 남녀 두 분이 만담처럼 하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막 뭐 이렇게 개발생활 그림을 막 그려요.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뭘까요? 뭘 그린 걸까요? 다 아시는 분? 무반응? 아시는 분? 뭘까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나? 네, 아니었나요? 네. 이게 정답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초가 있고 등 위에 학교가 있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중간중간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콘텐츠, 강연 콘텐츠나 예능 콘텐츠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연 콘텐츠의 이모지 같은 걸 잘 사용하진 않지만 중간에 자기네 얘기하는 거에 관련된 퀴즈를 내고 뭐 스타벅스와 같은 기프트 상품권을 주고 이거는 거의 문화처럼 약간 정착이 됐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저는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실 커피 쿠폰을 줄 수 없고 어쩌지 하다가 그냥 그거를 진행하진 않긴 했는데 보통 주변에 한 번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 1시간이면 2번 정도는 이런 식의 퀴즈를 2-3번 정도 넣어가지고 답을 빨리 맞추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발송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그려는 드릴게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어떤 특별한 정보 지식을 얻는 건 아니지만 너무 즐겁잖아요. 가서 이런 거 맞추고 막 채팅하면서 막 농담하고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분들은 미술을 전공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엄청 활용하신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스를.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건 DJ 네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클럽이나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나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겠죠. DJ들도 메타버스로 온 거예요. 자기들의 디제잉을 해요. 1시간이고 뭐 2시간이고 그러면 틀면은 여기 와서 아바타가 와서 춤을 춰요. 근데 여기 만약에 춤추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은 뭐냐? 저 음악에 맞춰서 아바타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거실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예술가들이 되게 다양한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안무가 지금 우리나라에 안은미 선생님, 사실 안은미 선생님이 영등포 아트라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뭐 댄스 투 다이라는 요 비슷한 걸 한번 만드셨었어요. 그게 좀 잘 활성화가 되진 않았는데 그것도 틀어놓고 아바타나 얘네가 춤추면 그 앞에서 집에서 춤추면 이런 걸 만드셨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비슷한 거죠. DJ가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DJ가 호스트예요. 자기가 열심히 DJ한 거 음악을 틀면 여기서 같이 이제 춤을 추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뭐 이모티콘 누구로 이런 거보다 이거는 춤추려고 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능적 성격의 연극이
그 메타버스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된 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뭐 최초 연극이다, 최초 뭐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붙여요. 근데 조금 이제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뭐 여성지, 여성 주간지에 최소 전격 뭐 대서특필 막 이렇게 올린 거하고 비슷한 양상, 뭐 어느 집 맛집이 우리가 진짜 원조 이런 거하고 조금 비슷한 지금 양상이 생기고 있는데 얘네도 자기들이 뭐 최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뭐 메타쇼가 최초인지 연극이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연극이지만 진지한 연극이 아니라 중간중간 성우들이 나와서 막 연기하다가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둘이 삼각관계야. 어느 사람하고 맺어질까요? 뭐 이런 퀴즈를 내고 하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연극을 끌어가요. 근데 사실 자기들의 대본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은 마치 관객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베리어 프리 연극도 이것도 자기들이 최초라고 지정을 하는데 사라 바트만 지금 이 트렌드가 계속 한국어 버전이었다가 지난달에 그 영어 이제 글로벌 버전이 생겼어요. 사라 바트만은 한국어하고 영어 버전 두 가지를 오픈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버전은 잘 구동이 안 됐어요. 영어 버전만 잘 구동이 됐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라 바트만이라는 여자애에 대한 얘기의 연극이었는데 베리어 프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 제가 이렇게 잘 보여지진 않게 됐지만 그 이분들이 얘기하는 오디오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연극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근데 이거는 연극 내용 자체가 되게 연극 내용 자체가 되게 진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쿵짝쿵짝 아까 같은 예능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고 중간에 물론 여기도 플라워 이모지를 한번 눌러봐라. 그래서 여기 플라워 이모지 누르신 분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많이 이렇게 하진 않고 거의 이제 연극의 중심이 돼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르지만 이렇게 예능과 다큐적인 성격이 다른 거죠. 결국은 되게 그 콘텐츠가 다양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요거는 제가 이 프렌드에 촬영 갔을 때 찍은 건데 여기 전문가랑 같이 얘기하는 장면을 찍은 건데 이때도 보면 같이 갔던 촬영을 진행했던 그 PD분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걸 진행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요거 담당하시는 그 위에 분들도 개발하신 분들은 막 이러지만 또 SK 내에서도 또 나이 연세 있으신 분은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같이 갔을 때 기자랑 여자 MC는 MZ세대랑 같이 갔죠. 이 친구들은 처음에 뭔지 모르고 왔다가 뭐야 이거 엄청 재밌잖아. 그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 촬영 현장에서 제가 온도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느끼면서 물론 SK 담당자한테는 저희 시청자들이 되게 나이대가 있으시고 이게 경제 채널이어가지고 한 40대 50대 이상이어가지고 아바타 만드는 것도 모르니까 아바타 만드는 것부터 촬영합시다 이렇게 절망하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전문가적인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아바타 만드는 것부터 찍어야 되나요? 하면서 절망하시더라고요. 그거 찍고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인터뷰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자 제페토와 우리나라는 제페토, 이프렌드 그 다음에 게더타운이라고 또 있죠. 근데 그거는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아마 여기 서울대 쪽에서도 뭐 제가 이프렌드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제안하기 전에 이미 다 이제 찾아보시고 이분들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이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양쪽에 다 인터뷰를 갔던 결과 물론 네이버 쪽은 그 제페토 때문에 인터뷰를 간 거는 아니고 거기 또 아실지 모르겠는데 각세종이라고 세종각이라는 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거를 엄청 크게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페토는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 제트라는 그 자회사 네이버의 자회사가 만든 거고 네이버는 지금 아크버스라는 AI랑 로봇이 합쳐지는 또 그런 메타버스 생태계를 따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모바일 초청장 왔는데 제가 바빠서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거기서 뭐 최초로 무슨 아크버스 공연 이런 걸 한다고 올리셨더라고요. 보내셨는데 그거를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트레일러 영상을 올렸는데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서는 잘 감이 좀 안 오는 근데 그런 거를 아크버스를 지금 키우려고 네이버는 하고 있고요. 근데 제페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시 수용 인원이 16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살롱 문화, 커뮤니티 문화인 거죠. 그리고 나이대가 3세 이상. 그러니까 원래 게임이 전신이었기 때문에 게임이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놀이적인 느낌이 강하고 이 브랜드는 반대로 모임에 최적화한, 강연에 최적화한 어떤 이런 걸 만들자 해서 131명, 호스트 한 명 말고는 이제 130명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하는 이런 걸로다가 처음부터 개발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이 안에서 가상 자산이랑 이래서 경제적인 것까지 돈이 오갈 수 있는 이것까지 지금 이 브랜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브랜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 브랜드로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메타버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10회차를 다 말씀드리진 않고 몇 가지만 제가 했던 거를 또 뭐 음악하고 미술하고 뭐 인문학이 통합됐다는데 뭘 어떻게 통합되는 건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진행했던 거를 몇 개를 살짝 말씀드리면 1회차는 그 왕이 왜 그 춤을 좋아했을까는 사실 바로크 댄스와 음악에 대한 얘기였는데 루이 14세가 이제 발레 했던 얘기인 거죠. 여기 그래서 보면 아트 갤러리에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루이 14세가 어쨌든 발레나 춤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들한테 하고 싶었던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라. 그게 너의 수호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고 2회차는 피그말리온의 그 발레 의상을 혁신시킨 역사적으로는 최초의 여성 안무가로 알려진 마리살레가 그 처음으로 패티코트를 벗고 만든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이 모티브가 돼서 만든 건데 피그말리온 그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다 아시죠? 조각가가 어쨌든 애타게 그리워하고 이상형이 됐던 여자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건 거죠. 이 조각가가 그 꿈을 꾸고 기도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거, 조각이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걸로 직접 자기 이상형을 조각하는 게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해라. 얘네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 그림 가지고 이제 신고전주의 미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3회차는 그 여러 가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다양한 시각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 작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모 특목고에서 학교 이름 얘기하시면 안 겠어요. 모 특목고에서 한동안 그 논술 외부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어쨌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논술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제시문이 나오고 그 제시문을 이제 해석해서 거기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뭐 100명의 학생들이 글을 읽어보면 거의 대동소이예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논술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그 주제에 대한 논거가 되게 신선하고 신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경험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용수들은 발등이 중요하대. 발등이 굉장히 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이건 기능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발등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논술을 쓸 일이 생길 때 이 아이가 발등에 대한 얘기를 쓰면 점수는 그냥 합격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입시 논술에 대해서 너무 약간 회의가 들고 방송 일이 그때 많아져서 그만뒀지만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독서 토론 이런 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런 책자도 만들고 막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것들이 이 아이들 수준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얘기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씹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읽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도에 와서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이잖아요. 공연장도 그렇고 전시장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3회차까지 진행했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아이들은 처음에 노는 건 줄 알고 들어왔는데 너무 수업 위주로 되니까 막 놀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고민했죠. 이모지도 더 듣고 구모도 듣고 같이 춤추고 이걸로 많이 할까? 그러면서 제가 이때 사실 졸업하고 처음으로 저희 중학교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약간 울컥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뭐 라보엠 오페라를 보게 하시고 뭐 발레를 보여주신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름은 생각 안 나요. 근데 작품이 저한테 남았죠. 그분들이 약간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그게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를 제 몸으로 체득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한테 군무를 주고 이모지를 누르고 같이 노길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수업 내용 중에 아이들이니까 사실은 마음은 어른인데 아직 어른이 안 됐잖아요. 경계에 있는 아이를 다루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이들이 반응이 좀 뭐 많든 어쨌든 어떤 반응이 오든 그걸 견디고 제가 줄 수 있는 걸 줘야 되는 게 저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정말 많이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한테도 어땠는지 수업에 대해서 묻지 않고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은 방송은 보통 보편적인 거, 굉장히 궁중파 특히 보편적인 모두 이렇게 모노톤으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공연은 제가 공연을 해보니까 공연은 1000명의 관객이 앉아있어도 딱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연극 한 편, 뭐 어떤 음악 하나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중에 누구 한 명의 인생을 바꾸는 작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고저발레 하면서 이렇게 랜드를 한 이유는 호두까기 인형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뭐 산타가 정말 있느냐, 제 우리 초등학교 조카한테 했던 얘기처럼 얘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전하게 됐는데, 아빠가 산타가 되는 이유는 너의 모든 생활을 보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선물을 주고, 그래서 산타는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아빠나 부모님이 나에게, 내가 또 나중에는 부모님께 서로가 서로에게 산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타는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도처에 있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오해는 너무 이제 내용이 길어져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베렐푸크 시절 미드나잇 인 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타니츠의 이제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볼레로랑 교향과 9번, 이게 모리스 베자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 구조를 썼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은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도형이다. 시작과 끝이 똑같고 한번 그리고 나면 어디가 시작점인지 끝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술이나 무용에서 원형이 나오면은 굉장히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 음악에서도 다카포라는 게 있죠. 앞으로 돌아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거는 뭘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걸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이제 안무가분도 계시고 한데, 코로나 시절에 예술가분들이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춤을 왜 춰야 하는지가 명확한 친구들은 그 배고프고 힘들 때 떠나지 않았어요, 무대를. 근데 그 이유가 춤 자체에 있지 않는 친구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하느냐가 너희들의 인생을 좌우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었고, 9회차는 존 케이지 4분 33초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4분 33초 동안 아무 음악을 연주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소리가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셀 듀샹의 샘처럼 미술이나 음악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10회차 오니까 컨템포러리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아이가 쟤한테 끌려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애들한테 벚꽃 엔딩 너희들 고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찬란한 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랜드에서 진행을 했었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재밌고 웃기고 재밌는, 이 아이가 저를 저 꼭대기에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얘한테 랜드에 무슨 우등이 걸려가지고 제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이 좀 웃기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때도 3개 작품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요한 부르주아 같은 경우 밑에 트램폴린이 있어서 퉁 올라가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가 됐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거는 실패는 누구나 언제나 한다. 근데 밑에 트램폴린, 그게 사실은 예술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너가 회복할 수 있는 트램폴린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뭐 크리스탈 화이트의 이 작품 할 때는 막스 레이터라는 분이 비발디 사계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논술을 할 때도 그 인생에 살면서 기획서를 쓸 일도 여러 가지 있지만 답을 모를 때는 고전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죠. 막스 레이터가 비발디 사계에서 찾아서 이런 작품을 같이 크리스탈 화이트랑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알렉산더 에크만의 요리는 우리 어릴 때 공 가지고 다 놀잖아요. 결국 다카포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게 나의 힘이 되고, 이 노래 같은 게 힘이 되고, 그게 나중에 나의 수호신이 된다, 그 얘기를 맺고 싶었고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자면, 수업하고 놀이에서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건지를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업 쪽에 많이 콘텐츠 쪽에 뒀는데 아이들이니까 놀이 쪽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놀다 보니까 또 몇 명 여기 보니까 몇 명도 집중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총 쏘는 거 아이템 같은 걸 주니까 총을 빵빵빵빵 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채팅 참여 막 치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내 얘기를 듣고 있었니? 아, 듣고 있는 애가 있었던 거니? 저 이제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리고 반을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 131명이 수용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뭐 찢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뭐 여러 학교나 단위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뭐 교육을 이런 메타버스 오리엔테이션 했지만 선생님들이 메타버스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거는 어쨌든 간에 이 학생들에게 예술을 통해서 어떤 통합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이런 거를 노출시키는 건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서원대학교에서 이런 플랫폼으로 예술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 한 거는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말에 그 가톨릭대에서 중국 학생들을 데리고 뭐 예술문화 콘텐츠에 관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 어떤 분이 메타버스 얘기를 한참 하고 경험하더니 이 얘기를 질문하더라고요. 멀티미디어랑 줌이나 이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거를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멀티미디어나 줌은요 사람 자체로 면대면으로 만나요. 그거는 기술의 문제예요. 근데 아바타로 만나는 거는 내가 아닌 내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사이버 그 상에서 어떤 경제적인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러면 뭐 경제나 윤리나 인간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인류사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서로게이트라는 거는 2009년에 나온 영화였는데 지금 아바타 이것 때문에 다시 이 영화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로봇을 장애를 가진 분이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서 서로게이트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게이트를 쓰면서 다들 그거를 쓰고 집안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화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하고 굉장히 맞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요걸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4명의 뮤즈죠. 흉하고 그림, 시, 음악에 대한 뮤즈, 알폰스 무아가 그린 예술 시리즈인데 그 아트 컴퍼니 무사히가 사람들이 일본어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무사히는 그리스어, 제가 그리스어를 잘하진 않고 겨우 읽어요. 그냥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 이런 게 이제 예술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겨우 읽을 줄만 아는데 무사히는 무사가 뮤즈거든요.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들이 뮤즈였지만 인생의 모든 것에 서로가 서로한테 사물이 인간한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바타도 그렇고 모두가 서로에게 뮤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단미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기획사업 2 춤추는 예술극장을 움직임 예술극장을 진행해 주신 아르테 사피엔스의 김민영 대표님이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아서 좀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은 조금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사업 2 메타교실 움직임 예술극장의 발표를 맡은 김민영이고요. 저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아르테 사피엔스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저는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 정록이 댄스 프로젝트, 컴퍼니 시센스와 같은 현대무용 단체와 함께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다양한 현대무용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댄스 필름 등을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예술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서울문화재단 또는 구리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21년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공식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무용 콘텐츠 기승전 댄스라는 콘텐츠를 올해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용을 공연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은 이들의 생활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더 나은 일상과 세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초반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해주셔서 간단히 넘어갈 건데, 저도 아까 담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에 이런 용어들 듣고 근데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후반에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런 플랫폼에 접속해서 아바타를 가지고 직접 조정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SK텔레콤에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추구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아바타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현실에서의 삶을 살고 내 아바타는 알아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거기서 또 새로운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을 하는 거를 추구하고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부분은 담비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마찬가지로 이번 사업에서 왜 제가 메타버스에서 이프렌드를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프렌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1명이 최대로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131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딱 생각해 보면 체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PPT 넘기는 거랑 똑같은 거를 그 화면 안에서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고 영상도 공유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라이브 중계 방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이프렌드랑 굉장히 협업을 맺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불꽃축제를 부산에서 되게 크게 했어요. 2030 엑스포 개최를 염원한다고 하면서 그 불꽃축제를 굉장히 크게 하는데, 그거를 이프렌드 내에서 동시 중계 방송을 진행을 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영어 대본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남태현이라는 그런 K-pop 가수가 태국에 가서 거기서 풀파티를 하면서 팬클럽을 했대요. 근데 그때 똑같이 동시에 이프렌드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보여주셨는데, 유저들이, 저는 무용 콘텐츠 예능을 진행하고 또 다른 분들은 노래방도 진행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페토가 인기가 많았는데 점점 이프렌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고 49개국에 글로벌에 진출하면서 영어로 미덕을 하는 사람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하면서 매주 댄스 관련된 컨텐츠를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메타교실 움직임 예술극장입니다. 춤추는 예술극장이라고 앞에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좀 헷갈렸는데 움직임 예술극장이고요. 총 10회차 저는 진행했어요. 매주 딱 한 번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이 공연을 보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리고 총 10학급이 신청을 해주었고, 진행 방식은 단순히 공연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그 공연을 만드신 안무가를 직접 초청하여 안무가가 직접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또 학생들에게 질문도 하고 아이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소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획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되게 많이 갔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예술 쪽에 전혀 계시지 않아서 그런 데는 마치 이제 공부처럼 친구들과 모임으로 데려갔는데 공연장을 갔던 기억은 되게 적어요. 오페라 몇 번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무용이나 체육 수업보다는 미술 수업이나 음악 수업이 훨씬 더 익숙하죠,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런 친구들이 데이트를 할 때 뭔가 좀 교양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 실제로 예술을 좋아해서 전시장을 갑니다. 하지만 공연장에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잠시 다녔는데 미국에는 마찬가지 방과후 활동에 그런 무용학원에 애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한번 데려가서 그때 저는 처음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온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걸 처음 봤었고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 가면은 취미로 배워야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는 취미로 배우게 됐는데, 취미로 배우고 나서 그 공연장에 갔는데 뭔가 정말 외톨이 같은 거예요. 다들 서로 알고 막 무용하시는 분 너무 멋있는데 끝나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기는 한데 뭔가 친밀감이나 이런 게 없고 나는 그들이 너무 궁금한데 어떤 생각으로 저 작품을 짰는지도 궁금한데
리플렛에는 너무 몇 줄 안 되는 그런 작품 소개만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저는 항상 아쉬웠었고, 제가 그래서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연예인들이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으면은 방송에 나오죠, 예능에. 근데 나와서 영화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행위자에 대한 매력을 느껴야 사람들은 작품에도 애정을 가지고 더 매력을 가지고 더 관대하게 봐줍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 기획할 때 이 부분을 항상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번 사업도 그렇게 진행한 이유는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랑 내가 직접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흥미와 되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총 8단체인데 연희를 2팀 넣었어요. 연희도 움직임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은 2번씩 수업을 4번 진행해 주셔서 총 10차씩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최대 91명까지 신청해 주셨고, 사진 보시면 이제 처음에 안무관님께서 메인 발표를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안에 스크린에서 이렇게 PPT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자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오른쪽 아래 보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네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채팅에 막 적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조금 멋있어 보이는 채팅만 가져왔는데 사실 되게 웃긴 채팅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희에서 탈춤을 추는데 그 행위자가 어떤 채를 가지고 이렇게 양반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캣맘 같다고 했어요. 캣맘 등장 막 이러면서 너무 자유롭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그래 맞아, 이게 만약 오프라인이었다면 그런 말을 절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 눈치도 보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왜냐면 저는 그랬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떠오르는지 이미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소심했기 때문에 제가 틀린 답을 말할까 봐 누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어차피 나는 아바타고 난 닉네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막 채팅에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술이라는 장르는 좀 더 메타버스랑 잘 어울린다라는 거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바타 근무하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솔직히 말해서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꼭 이프랜드 들어오셔서 아바타를 이제 춤을 다 같이 추는 근무 시간에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고, 2번째는 이게 무슨 춤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세요. 그렇지만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메타버스에서 하는 공연 예술이 실제 공연 예술을 대체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장르, 새로운 분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현장성의 공연과는 굉장히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바타 근무를 참여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하면서 근데 이거 왜 재밌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보다가 이 개념과 되게 잘 맞아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동기화된 움직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책은 켈리 맥고니걸의 움직임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1912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이 사람들이 함께 의식을 치르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일을 할 때 느끼는 행복한 자기 초월감을 집단적 열광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대요.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경험할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동기화된 움직임인데요. 내가 움직이는 동시에 내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데이터가 뇌에 전달이 되고 뇌는 그 두 개를 하나로 통일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내가 느끼는 움직임과 연결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나의 연장된 몸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가 이러한 지각적 흐름을 더 완벽하게 통합할수록 당신은 움직이는 사람들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렌드에서 다 같이 안무를 근무하면 막 되게 막 친해져요. 근데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아바타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 동기화된 움직임을 실험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고무손 착각 현상이라는 실험을 했대요. 책상 위에다가 왼손 오른손을 올리고 오른손 대신에 가짜 손 고무손을 올리고 오른손도 문지르고 고무손도 같이 동시에 문질렀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고무손도 내 손이라고 착각을 해서 나중에 고무손을 자르려고 하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진짜 감각적 느낌이랑 시각으로 보는 시각적 느낌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이 두 가지 데이터가 뇌의 감각 피질에 도달을 하면 이거는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 군무가 이상하게 재밌어요. 이거 나중에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을 하면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메타버스라는 시공간 초월이 굉장히 큰 특징이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서울까지 굳이 오지 않더라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장에서 보는 공연이랑은 다르지만 내가 메타버스에서 보고 흥미를 느끼면 서울에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아무런 정보나 아무런 경험 없이 내가 인터넷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현장 예매를 해서 갈 확률은 훨씬 적은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무용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공연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또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창작자와 직접 내가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더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주고 마지막에 군무는 좀 더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45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빠듯해서 군무가 딱딱 안 맞고 좀 중구난방으로 틀린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순서가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이제 저는 끝내야 되니까 자 종료할게요 하는데 어떤 학생이 오늘 군무가 좀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놀이가 아니고 이 아이들도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구나를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참여한 사업 대상자분들을 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참여하신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랬을 때 이제 8단체 중에서 5단체는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 이 브랜드에 제가 계속 컨텐츠를 진행해서 사실은 초청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고요. 3단체는 처음이라고 하셨고, 본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이 가장 의미 있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화예술을 널리 알릴 수 있다라는 거에 가장 크게 공감하셨고,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향후 보편화될 메타버스 세계를 미리 경험하여 다가올 메타버스 세계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점에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프랜드, 제페토, 로블록스, 게더타운 진짜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플랫폼이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진짜 메타버스는 제가 뒤에 사진 가져왔지만 어떤 장치를 웨어러블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키워드예요. 착용하기만 하면 지금 여기가 바로 미국으로 바뀌고 착용하기만 하면 여기가 지금 전 시장으로 바뀌는 게 진짜 메타버스지만 그 착용 기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큘러스라고. 그게 지금 싸지 않아요. 최소 50만원, 49만원부터 이제 최소 1000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보편화가 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의 개념 그리고 그것들이 더 저렴해지고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기 전 단계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플랫폼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의견을 좀 직접 적어달라고 했을 때 되게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단체로 현장 체험이다 해가지고 예술의 전당 데려가면 기억에 남을까요? 오히려 안 좋게 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더 익숙한 그런 가상공간 세계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라고 예술단체 참여자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연희하셨던 분들은 특히 뭔가 연희는 또 굉장히 더 현장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더 올드 패션드 하니까, 근데 이거를 가상공간에서 했다라는 게 이 공간 설정이 자기는 너무 흥미로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아쉬웠던 거는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5G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중간에 영상이 좀 끊기는 경우도 있었고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실수 같은 거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익숙해지면 저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바타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느끼는 자신만의 정체성,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도 자유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색해서 표현하지 못할 말들을, 아까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죠. 아바타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했고, 공연 예술이 극장에서 서로 공감하는 예술로서 그 의미는 줄어들었지만 메타버스에서 할 때는 가상 공간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메타버스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추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미 이프랜드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뭐가 진짠지 뭐가 원조인지 모르겠다 했지만, 제가 이프랜드 운영진과 함께 직접 이야기한 가장 최초는 바로 이겁니다. 역할대행 주식회사 니맘내맘이고요. 이프랜드가 기획한 최초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술단체가 자기네가 기획해서 이프랜드 빌려서 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연극은 이게 최초고 서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한 번 할 때 90명씩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하고 집에서 그냥 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극을 할 때 오프라인처럼 그냥 쭉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중간에 퀴즈도 내고 하면서 대본 리딩도 시켜요.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맞게 컨텐츠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연극의 주인공들을 또 NFT 작가가, 이렇게 판다 그리는 NFT 작가가 만들어서 NFT로 실제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은 NFT 자체 플랫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NFT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브랜드를 굉장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1이 너무 잘 돼서 시즌 2 봉고롱봉이 지금 진행 중이고 월수 7시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해서 발표를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진짜 나중에 저희가 향후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런 오큘러스를 착용하면 가운데 사진이 착용했을 때 내 앞에 펼쳐지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오페라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를 진행한 단체인데, 퓨처데이즈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선정한 크리에이티브 그룹이에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AR과 VR 전시를 플랫폼 L에서 했던 단체고요. 이번에 11월 달에 실제로 40명에게만 오큘러스를 직접 택배로 발송을 해서 공연을 몇 시에 보라고 하고 다음날 바로 다 오큘러스를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연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공연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하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 공연도 존재하고 이런 공연도 나중에는 존재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과도기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사업에 개인적으로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획사업 1과 2를 모두 모니터링 해주신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김보라 대표님이 가상현실에서의 예술교육, 그 확장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현실에서의 예술교육, 그 확장과 가능성을 발표할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안무가로 활동 중인 김보라입니다. 예술교육에서 예술은 창작의 과정이 단순히 복제되기보다는 서로의 피드백으로 상호작용되어서 능동적인 교육을 꿈꿔오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방법은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메타버스의 수업은 불완전하지만 원격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하고 도전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메타교실의 모니터링과 향후의 그 가능성에 대해 함께 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연결하고 창작하며 충돌하라입니다. 메타교실 기획 1과 기획
이의 수업 사례를 말하기에 앞서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메타버스의 교육은 목표가 아닌 교육의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는 연결점입니다. 미래의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이 도구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수업 과정의 응용과 재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들은 곧 메타버스의 낯선 시간과 연결짓기 위해 학생들의 동기와 태도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사업 1. 예술과 춤추다. 너무 재밌게 제가 모니터링 했는데요. 수업은 매 시간 현 시점의 학생들의 눈높이의 토픽들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춤을 소개하는 데 방향을 두었다는 점이 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수업의 흐름은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현재의 시간까지 마치 제가 시간여행을 함께하며 춤의 역사를 둘러싼 나라, 인물, 사건 등의 역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시대의 언어로 공감하고자 하는 수업으로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업이 흥미 위주로 다가오는 것은 전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내내 랜드를 탐험하거나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수업의 핵심을 놓칠까봐 우려하는 것은 저랑 선생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수업을 바라보는 태도, 함께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수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서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재미적 요소로 접근한다는 부분에서 긍정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우려와 걱정은 모니터링을 하는 제 자신의 메타버스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 수업의 내용을 이미 각자 나름의 자율성 있는 태도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메타버스의 수업은 마치 장소 특정 공연처럼 저한테는 다가왔고요. 그 각자의 시간들이 혼재하며 진행되었지만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선명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은 단기간 모니터하기에는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인 건 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 수업의 회차가 늘어날수록 수업 주제의 다양성과 함께 이 도구를 사용하는 수업 방법의 독창성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흥미 위주를 뛰어넘어서 매개자들은 메타버스라는 도구를 응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나 수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네, 기획사업 이 움직임 예술극장입니다. 제가 움직이는 예술극장이라고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와, 움직이는 예술극장? 공간이 움직인다? 와, 이분은 움직이는 자체를 신체로 국한짓지 않았구나. 역시 메타버스의 영어이다 딱 생각했는데요. 움직인 예술극장이라고 했을 땐 더 포괄적이고 확장된 언어라고 느껴져서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현대무용 작품을 작업한 안모자, 무용수 즉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수업이었어요. 작품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 시청각 자료들로 공유하는 수업이었는데요. 다소 어렵거나 난해할 수 있는 순수예술의 현대무용 장르 작품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아티스트와 매개자의 감각적 대응들이 사실은 신의 한 수였고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그들만의 언어로 학습의 이해를 도우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서는 아주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호기심을 발전시키는 일이었어요. 예술을 대하는 매우 뜨거운 반응을 이곳에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 부분은 메타버스 환경을 넘어 극장에서의 단순한 작품의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는 방법을 실시간 그대로 피드백이 와지는 그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움직임 예술극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움직임의 주 재료를 신체로 국한짓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수업 말미에 다 같이 모여서 군무처럼 이모티콘 댄스라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세상의 춤과 제가 현실 세계 극장에서 하는 춤의 언어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춤의 언어를 충돌시켜서 함께했다는 점이었어요. 그 부분이 저는 메타버스에서의 충분한 에너지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무엇을 상상했냐면요. 그 메타버스의 이모티콘 댄스를 안무 스코어로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저들이 안무라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현대무용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뀔 것 같다라는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은 인문학의 수업으로 그 연결 지점을 찾았고, 그 다음에 향유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창의력 향상의 가능성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지만, 그 태도를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유하고 공감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빼놓을 수 없는 예술교육의 창의입니다. 창의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교육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구상되는 교육들은 많은 수업에서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응용하고 재구성하고 어떤 도구로서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상의 세계를 직접 설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창작하여 주도적인 학습과 창의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수업을 계획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수업은 가상세계에서 본인의 아바타와 공간을 만들어보고 움직임을 창작하여서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그 창작된 세계를 다시 VR 기기, 방금 앞서서 김민영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오큘러스로 다시 한번 제가 체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왜 아바타를 만들어야 할까? 가상의 세계에서 본인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에서 중요한 지점은 본인의 존재가 가상의 인물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교감하는 새로운 소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스스로 창작함으로써 가상의 시간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태도는 능동적인 수업을 이끌어가며 저희가 그토록 원하는 예술교육에서 능동적인 수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요.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는 것이 목적인 교육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단순히 아바타를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 쉽게 말하자면 자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들여다보며 설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창작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떠한 소통을 하고 싶은지, 이러한 다양한 질문을 발생할 것이며, 이 질문들은 가상세계에서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상 공간 만들기입니다. 아바타가 만들어진 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바타, 우린 어떠한 공간에서 살아가게 될까?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공간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세상을 상상하며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공간에서 어떠한 소통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동시에 그 질문으로부터는 이미 사회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속감까지 느낄 수 있다면 그 다른 차원의 공간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나와 타인의 관계를 말하며 그 관계가 더 나아가 가상 공간에서의 탈신체, 내가 사라짐이 아닌 구성원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충돌입니다. 충돌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충돌에서 움직임 데이터하기 더 어려운 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피지컬과 디지털의 만남의 충돌로 새로운 언어를 찾는 것이 저는 목적입니다. 저는 공연을 만들면서 디지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사라질까봐. 그런데 피지컬과 디지털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존하기 위해 빨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입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움직임 창작 수업을 지도한 후에 스스로 움직임을 창작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이거는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어찌됐든 움직임을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 후에 그 움직임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의 카메라로 레코딩한 후 그 본인의 아바타, 아까 만들었던 아바타 공간에 입혀보는 거예요. 움직임 데이터 하는 것이죠. 이 학습은 피지컬의 움직임을 디지털 아바타에 적용하여 가상과 현실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린 움직임을 왜 데이터화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저로부터 나온 말이긴 하지만 몸으로부터 발생하는 움직임은 사실 사라지는 예술입니다. 제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력인 예술이기도 한데요. 그 움직임의 방식을 전달하고 왜 기록하는가? 그리고 몸이 존재하지 않는 탈신체의 움직임 언어의 다양성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은 가상세계와 물론 이 질문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눈높이서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예술을 새로운 태도와 환경에서 접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그 공간, 시공간을 확장하는 태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가상의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닌 이 교육은 기어이 이머시브 스튜디오의 자문을 받았으며 향후 협력 기술팀으로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의 세계를 마주하는 자세는 상상의 범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직접 창작하고 행동하고 상상의 재료들과 교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에서의 메타버스는 아직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엔 그 안에서 시도하는 소통들의 충돌로 다양한 언어를 경험한다면 그 확장과 가능성은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진행했던 통합예술교육에 대해서 발표자분 모시고 저희 포럼 진행했고요. 2부에는 홍혜전 센터장님 진행으로 기획사업으로 진행했던 메타버스 통합예술교육 사례를 통한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좌석 배치를 위해서 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4시 10분에 다시 라운드 테이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치기 보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다과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과와 함께 휴식 시간 가지시고 저희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